여기가 어딘 줄 알아? 네 같은 게 설 자리가 아니야. 물은 꾸더라고 했지? 안 들려? 귀까지 먹은 거야? 엄마, 이거 뭐야? 동창회 버려. 근데 호텔 그랜드 볼룸이래. 한번 가보지 그래. 소윤의 손에 들린 금박 초대장이 거실 조명 아래에서 번쩍였습니다. 해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40에 가까운 세월이 그 작은 봉투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동창회였습니다. 해숙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늦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빛이 어쩐지 수십 년 전 졸업식 날의 석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소유는 초대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42회 청운여자고등학교 동문회라는 글씨가 고급스러운 서체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소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해숙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그릇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기억 속 장면들처럼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졸업 후 바로 미용학원에 등록했던 날 작은 월세방에서 연습용 마네킹 머리를 빗질하던 밤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처음 만났던 어느 봄날의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소윤이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5살이 된 딸은 어느새 엄마보다 반뼘이나 더 컸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눈에는 여전히 손가락을 빨며 잠들던 어린아이로 보였습니다. 소유는 엄마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해숙의 어깨가 조금씩 굳어가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동창회를 피해왔는지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미용실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엄마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급식 대신 도서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때 그녀는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며 집을 지켰습니다. 졸업앨범 속 해숙의 얼굴에는 또래답지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유는 거실 장롱 위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작은 브로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빛 바탕에 작은 진주가 박힌 나비 모양의 브로치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누군가 정성껏 닦아온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소유는 그 브로치를 손에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숙이 그것을 보자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수돗물이 빈 싱크대 위로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딸은 엄마의 손을 잡아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치를 엄마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숙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작은 미용실을 막 열었던 시절, 한 노신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암 투병 중인 아내의 머리를 대신 깎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해숙은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병을 앓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차마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신사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는 이 브로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요. 해숙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치만은 30해 가까이 간직해 왔습니다. 소윤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숙의 몸에서 미용실 특유의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평생을 그 향기와 함께 살아온 여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딸의 어깨를 감싸 안은 그 품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비닐에 쌓인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정 정장이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그것을 꺼내 어깨에 걸쳐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소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다림질을 마친 흰 블라우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에 서서 옷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꺼낸 브로치를 블라우스 왼쪽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해숙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로치의 작은 진주가 거울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30해 전 그 노신사의 눈빛처럼요. 호텔 정문의 유리 회전문이 해숙 앞에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해숙은 문을 통과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옷깃을 여몄습니다. 로비는 이미 동창의 참석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명품 가방과 화려한 드레스,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해숙은 소윤의 손을 꼭 잡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소윤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고 두 사람에게 명찰을 건넸습니다. 윤혜숙이라고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자 해숙은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앉아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기를 바랐던 그 시절로요. 대연회장 입구에서 해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윤이 엄마의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았습니다. 해숙은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연회장은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습니다. 천장에서 드리워진 수백 개의 크리스털 조명이 무지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원형 테이블마다 싱싱한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고 흰 장갑을 낀 웨이터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분주히 오갔습니다. 해숙은 빈자리를 찾아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한 무리의 여성들이 다가왔습니다. 반가운 인사치고는 표정이 묘했습니다. 선두에 선 여성은 해숙의 옛반 친구 박정희였습니다. 한때 같은 조였던 사이였지만 졸업 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해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에르메스 백을 과시하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숙은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시계 하나면 미용실 월세를 1년은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여름 이탈리아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피렌체의 미술관, 베니스의 곤돌라, 로마의 명품 거리를 누비며 찍은 사진들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동창들도 자신들의 여행 이야기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것은 1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 부산 해운대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대화가 점점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희의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아들은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2채, 분당에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자산 자랑, 자녀 자랑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화살은 해숙에게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해숙아, 너는 아직도 미용실 하고 있니? 힘들겠네. 그 말투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직도라는 단어, 힘들겠네라는 가벼운 위로 섞인 조소. 해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소윤이 테이블 밑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숙은 그 온기에 가까스로 표정을 추스렸습니다. 네, 작은 미용실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에는 이미 동정과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선이 해숙의 옷차림을 훑고 소윤의 간소한 원피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숙은 브로치를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감쌌습니다. 30해 전의 약속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회장 정면의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해숙은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로치가 블라우스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것을 손으로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요. 곧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해숙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연회장의 분위기가 어딘가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앞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인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던 해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윤이 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원피스 앞서패는 붉은 와인 자국이 커다랗게 번져 있었습니다. 소윤 앞에는 화려한 금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와인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잔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지연이었습니다. 청운여고 시절 반장이었고 지금은 대형 건설사 회장의 부인으로 이 동창회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해숙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소윤이 지나가다가 웨이터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웨이터가 들고 있던 트레이가 기울어져 오지연에게 와인이 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와인을 든 웨이터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있었고 모든 비난이 소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지연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애가 사과 한마디 제대로 못해? 무릎 꿇어. 그녀의 손가락이 소윤을 가리키며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팔찌에 달린 다이아몬드들이 샹들리에 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파 사이로 비집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해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인지 조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지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집안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이 모양이야? 부모가 뭘 가르쳤어? 그 말에 연회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의 귀에 그 웃음소리가 바늘처럼 박혀들었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찾았습니다. 해숙과 눈이 마주친 순간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엄마 도와줘요. 해숙은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지연을 둘러싼 무리가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오지연의 일행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지연이 해숙을 발견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저 집 엄마잖아. 미용실 하는? 역시 애는 어미 닮는다더니.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어.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해숙을 향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갑자기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해숙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지연이 다시 소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했지? 안 들려? 그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설사 회장 부인의 권력이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선 것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이어피스를 끼고 근엄한 표정으로 좌우를 살피며 걸어왔습니다. 7명, 아니 8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마치 국빈을 호위하는 것 같은 대열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오지연의 목소리도 끊겼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던 손이 멈추고 웅성거리던 입들이 다물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지나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소윤은 무릎을 굽히다 말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숙도 숨을 죽이고 경호원들의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오는 걸까? 대통령이라도 온단 말인가? 경호원들이 연회장 중앙에 도열하자 마지막으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단정하게 빗겨 넘겨져 있었고 연보라색 정장이 우아하게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옥으로 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것에 기대지 않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라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5대 식품 기업의 수장이자 재계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여성 경영인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동창회에 왜 정미라 회장이? 초대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혼란스럽게 오갔습니다. 오지연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건설사 회장 부인이라 해도 정미라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처지였습니다. 정미라가 연회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무릎을 굽힌 채 얼어붙어 있는 소윤이었습니다. 정미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재빠르게 다가가 소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윤은 영문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원피스에 묻은 와인 자국이 샹들리에 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미라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소윤에게서 해숙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정미라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해숙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정미라의 눈이 해숙의 가슴팍에서 빛나는 브로치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진주가 박힌 은빛 나비. 30년의 세월을 견뎌온 작은 장신구가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라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연회장 구석까지 들릴 만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해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암 투병 중인 부인의 머리를 깎아달라던 노신사, 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그 시절, 그리고 마지막 날 건네받은 이 작은 보물. 정미라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오지연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미라의 손이 해숙의 손을 감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해숙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미라와 해숙, 두 여인의 손이 맞잡힌 채 서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하던 손들도 어느새 내려가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천천히 해숙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미용실에서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깎아주던 젊은 미용사,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던 그 마음. 정미라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그것을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해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여성과 그 옆에서 빗질을 해주는 젊은 미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숙은 자신의 30년 전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이 정미라였다는 것을요. 정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임종 직전까지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미용사가 한 푼도 받지 않고 암 환자의 머리를 깎아주었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직 있다고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그 고통을 알았기에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미라가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오지연에게서 멈췄습니다. 오지연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이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미라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럽던 어조가 차가운 강철처럼 변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봤습니다. 이분의 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까? 그 질문에 연 회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금색 드레스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이 튀어서 젊은 애가 예의가 없어서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정미라가 손을 들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요? 무릎을 꿇게 해서? 그게 사과입니까? 모욕입니까? 정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정미라에게 다가와 작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정미라가 화면을 잠깐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지연 씨, 당신 남편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한마디에 오지연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해숙은 아직도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조롱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윤이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원피스에는 와인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소윤은 정미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라가 소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그 한마디에 소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미라가 손가락으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재빠르게 다가와 무언가를 귀갯말로 전했습니다. 정미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연 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미라의 선언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무대 앞을 정리하고 정미라가 천천히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병원에서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미용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정미라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크를 통하지 않아도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인의 카리스마가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 선 정미라의 눈이 해숙을 향했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로치가 가슴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남편고 이준혁 회장은 말기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미라는 작은 식품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고 남편은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의 거대한 식품그룹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미라가 홀로 일구어낸 것이었습니다. 암 선고 후 남편은 급격히 수척해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멋쟁이였던 남편은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미라는 남편의 무너지는 자존심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원 근처 작은 미용실에서 한 젊은 미용사가 찾아왔습니다. 병실 환자들의 머리를 무료로 손질해주겠다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거절했지만 정미라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젊은 미용사 윤혜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숙은 남편의 머리를 정성껏 다듬어 주었습니다. 빠지다 남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면도까지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 내내 혜숙은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의 신사로 대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미라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남편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 날이었습니다. 혜숙은 그 후로도 매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방문 횟수는 늘었습니다.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미라가 살해를 하려 하면 혜숙은 항상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그 마음을 안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혜숙이 평소처럼 병실을 찾아왔을 때 남편이 베개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빛 나비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정미라에게 처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혜숙에게 그 브로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요. 혜숙은 사양했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정미라도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정미라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의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혜숙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임종 직전까지 혜숙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저런 사람이 있다고요. 돈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그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정미라는 남편이 떠난 후 혜숙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간 혜숙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정미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이 되었지만 그 브로치의 주인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넸던 그 브로치를 떠올렸습니다. 정미라가 연단에서 내려와 혜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혜숙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숙의 손은 미용사의 손이었습니다. 평생 가위와 빗을 들어온 손, 수천 명의 머리를 손질해온 손, 그 손이 30년 전 죽어가는 남편에게 마지막 자존심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혜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느꼈던 무력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자책감, 그것을 다른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미라가 혜숙의 브로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작은 장신구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처음 선물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것. 연회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혜숙을 비웃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지연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소윤이 엄마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해온 엄마.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엄마. 그 작은 친절이 30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미라가 손짓하자 비서가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정미라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정미라 회장의 법률 자문팀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단 옆에 자리를 잡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묶음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감동적인 분위기에서 무언가 무거운 긴장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정미라가 다시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오지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오지연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경호원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정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제 남편의 은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분이 계시죠. 오지연 씨, 당신 남편이 운영하는 성진건설에 대해 잘 아십니까? 오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던 동창들이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가 변호사에게 눈짓하자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건설 회계 부정 의혹, 불법 하도급 계약,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건설 관련 보조금 편취 의혹.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지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성진건설은 지난 5년간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인 요양시설 3곳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비와 신고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액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여러 중소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살한 하청업체 사장도 2명이나 되었습니다. 오지연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색 드레스가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정미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만간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 말에 오지연의 무릎이 꺾이듯 흔들렸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성진건설 주가가 폭락 중이라고 외쳤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주가가 하한가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의 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사람의 집안이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해숙 모녀를 비웃던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뒷줄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오지연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연회장까지 들릴 정도로 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정미라에게 다가와 귀옛말을 했습니다. 정미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연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선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새로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정미라가 그것을 받아들고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떠나며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찾으면 꼭 보답하라고요. 해숙은 소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연단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백발의 여성 경영인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제 남편의 은인이십니다. 30년 전 아무런 대가 없이 죽어가는 남편에게 마지막 자존심을 선물해 주신 분입니다. 정미라가 손짓하자 경호원이 해숙을 연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해숙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걸어갔습니다. 소윤이 뒤에서 엄마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미라가 해숙의 손을 잡고 연단 위로 올렸습니다. 두 여인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 명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작은 미용실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위치는 동등했습니다. 정미라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전 이분의 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오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오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정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이분이 아닙니다. 이분의 딸도 아닙니다. 진정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미라의 손가락이 천천히 오지연을 가리켰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오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연은 홀로 텅 빈 공간 한가운데 남겨졌습니다. 정미라가 선언했습니다. 성진건설 5회장은 곧 구속될 것입니다. 횡령, 사기, 불법 하도급, 보조금 편취, 모든 혐의가 입증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당신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오지연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금색 드레스가 구겨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권력과 부를 믿고 남을 짓밟아온 여인의 추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해숙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경영인이 작은 미용실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미라가 말했습니다. 30년간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정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인연이 그렇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소윤이 무대 아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의 등이 처음으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평생 숙이고만 살아온 그 등이 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숙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조금 전 비웃어서 용서해달라고, 사과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희가 해숙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무시했어.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희가 해숙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해숙은 정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 한마디에 정희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의 허세와 자랑은 온데간데없고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어느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침 뉴스에 성진건설 5회장 긴급 체포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숙은 미용실에서 평소처럼 손님의 머리를 다듬다가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오 회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오지연의 모습도 비쳤습니다. 일주일 전 화려한 금색 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녀는 이제 수수한 검정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소윤이 미용실로 들어오며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봤어요? 성진건설 주가가 완전히 박살났대요. 주주들이 집단 소송 준비 중이고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고소장을 냈대요. 해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미용실을 채웠습니다.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다음 날 미용실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미라 회장의 비서가 내려 작은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중한 편지와 함께 꽃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직접 쓴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동창들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일을 사과한다는 것, 해숙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것,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는 것.
정희는 직접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내가 머리 좀 잘라도 될까? 평소 강남 고급 미용실만 다니던 그녀였습니다. 혜숙은 정희를 의자에 앉히고 천천히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위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40해 전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정미라 회장이 직접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밖에 대기하고 정미라 혼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동네 미용실이 갑자기 대단한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미라는 미용실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내부, 손때 묻은 미용 도구들,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평범한 미용실이었지만 30년간 한 여인의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정미라가 혜숙에게 말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혜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성진건설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주들의 집단 소송, 하청업체들의 대금 청구 소송, 그리고 검찰의 추가 수사까지 오 회장 부부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 분당의 상가 건물, 해외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오지연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품 쇼핑,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충당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뉴스에는 매일 새로운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성진건설이 건설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부실 공사 논란이 터졌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윤이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너졌어요. 혜숙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용실 창문으로 늦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브로치가 유리 진열장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미라의 제안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VIP 고객 전용 헤어살롱을 함께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미라 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에 자리를 마련하고 혜숙이 총괄 디렉터를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숙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작은 동네 미용실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대기업 VIP들을 상대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은 기회였을 뿐이에요. 소윤이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건 기회예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혜숙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가위를 만지며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연히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정미라 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에 은나비 헤어살롱이 문을 열었습니다. 혜숙의 브로치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수십 명의 VIP 고객들이 예약을 걸어왔습니다. 정미라의 소개로 재계 인사들의 부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커트 봉사를 하겠다고요. 정미라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당신다운 거라며 웃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해숙은 원래의 작은 미용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머리를 깎으러 왔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단골이었고 어떤 분은 처음 오는 분이었습니다. 해숙은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원래의 미용실은 소윤이 물려받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숙이 평생 쌓아온 단골 고객들을 딸이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소윤은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은 집에서 유리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브로치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케이스를 거실 장식장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했습니다. 소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안 달고 다녀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특별한 날에만 꺼내야지.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물려받아야 해.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의 브로치가 붉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작은 진주가 박힌 은빛 나비. 30년 전 죽어가는 남편이 건네준 작은 선물. 그것이 결국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해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인생을 다시 데려오더군요. 소윤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햇살 속에서 하나로 겹쳤습니다. 미용실에서 풍겨오는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브로치가 유리 케이스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약속을 지킨 작은 나비처럼요.